세 번째 모듈은 실제로 이렇게 가져왔던 이미지가 있고, 이제 저희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S3로 액세스를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 목적이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장기적으로 온프라미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이거 대신 NFS 대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S3를 마운트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럼 S3 파일 게이트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일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마운트 포인트를 찍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 이제 탭을 하나 더 여시죠. 탭을 듀플리케이션 탭을 하나 더 여시고 복제를 하나 더 하시고요. 글로벌 메뉴에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네, 천천히 해볼게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도 저는 별표를 해서 즐겨찾기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버지니아에서 하셨으면 버지니아, 그리고 서울이면 서울에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셔야지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 리전에서 스토리지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에이트 게이트웨이 눌러주시고, 게이트웨이 이름을 이렇게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게이트웨이라고 저는 좌측에 있는 이름을 이렇게 복사해서 지정을 할게요. 다른 건 손대실 게 없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타입의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저희는 온프라미스를 가져온 다음에 FX나 다른 타입의 볼륨이 아닌 S3에다가 붙일 거기 때문에 S3 파일 게이트웨이를 디폴트로 이렇게 좌측 1,1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부분 플랫폼 옵션에서는 저희가 가져올 위치가 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위치가 EC2이기 때문에 EC2를 눌러주세요. 이 부분을 잘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EC2 딱 봐도 VMware 아니고 뭐 오늘 전혀 언급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EC2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EC2는 뭐 디폴트 세팅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커스텀 우측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유어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유어 세팅. 요 가이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두 번째 돼 있는 커스터마이즈 유어 세팅.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기 전에 넥스트 누르기 전에 요 체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해했다. 제가 새로 만들 커스텀 된 게 있다는 걸 확인한 거고 다시 한번 저는 넥스트를 가지 않고 설명을 드리면 크리에이트 게이트웨이를 만들 건데 게이트웨이 옵션은 이름을 정하시고 다른 건 손대지 않고 아마존 S3 파일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디폴트로 그리고 플랫폼 옵션은 저희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EC2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EC2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Customize Your Setting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제 컨펌, 셋업에 대한 컨펌을 했다는 뜻에서 눌러주시고 Next 가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컨피그레이션을 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에이전트처럼 얘 EC2 어디를 바라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세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를 적어 줄 텐데 파일 게이트웨이 퍼블릭 I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저희 아까 포메이션에서 복사해서 두신 분들은 여기서 파일 게이트웨이 퍼블릭 IP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이고요. 저는 이걸 복사하고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 자동으로 생성해줬던 포메이션을 생성해줬던 오프라미스에서 보시면 저 컨트롤 F로 찾았는데 파일 게이트 퍼블릭 IP라고 되어 있습니다. 238번으로 저는 끝나는 공인 IP가 있습니다. 이 EC2의 IP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럼 아까 데이터 싱크를 처음에 제가 액티베이션 한 것처럼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액티베이션을 한 것처럼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도 어떤 애를 바라보고 이 커넥션을 맺어야 될지 알려주는 그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네, 디폴트로 넥스트 눌러주십시오. 퍼블릭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예, 되셨나요? 천천히 말씀 한 번만 정리해보면 여기 파일 게이트의 퍼블릭 IP를 알아야 되는데 IP 어드레스는 아까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었던 포메이션의 아웃풋에 보시면 파일 게이트의 퍼블릭 IP 238번으로 저는 끝납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채워주시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게이트웨이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게이트웨이는 이게 스펙입니다. 로컬 디스크 장치로 준비하는데 1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300GB 장치를 캐시에 할당을 하는데 요것들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작업을 한번 저희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 그룹에서 디액티브 로그를 선택하고 컨피그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액티베이트 게이트웨이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최상단에서 아마 캐시 작업을 요 10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300기가를 캐시에 할당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 그룹은 굳이 하셔도 되는데 여기 로그에서는 굳이 볼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로그 그룹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다 삭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들지 않고 디액티브를 찍어줍니다. 네. 그럼 얘가 만들어질 동안 로그 그룹을 디액티브 해주고 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현재 이게 덜 만들어져서 한번 잠깐 보시죠.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네, 따라하기 바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자료는 제가 이 자료는 퍼블릭하게 만들어 둔 것이라서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혹시나 안 지워지신 분들은 이제 맨 앞에 보시면은 컨택미라고 있거든요. 그럼 컨택미 메일 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3번 하고 있고요. 3번에서 네, 10번 300기가 할당됐고 캐시로 할당됐고요. 그다음에 요 설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컨피그레이션 하면 디스크를 찾을 수 없다. 잠시만요. 혹시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새로 고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파일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임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게이트웨이로 요 파일 게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현재는 S3 타입의 파일 게이트입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셔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아까 어떤 타입의 파일 게이트인지 명시가 돼 있고 지금은 껍데기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서 그 IP를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S3에 있는 어떤 위치를 마운트 시킬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해주는 NFS 쉐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S3가 바라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거죠. 파일 게이트에서. 네, 두 번째 create NFS shar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좌측 메뉴에 보시면 파일 게이트의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역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여기에서 create file gateway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선택이 될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만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이 서비스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까 만들었던 파일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버지니아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서울이나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타입은 저희가 옮길 타입은 바라볼 타입은 NFS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킷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오늘 계속 사용했던 버킷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버킷. 아마 개인 계정이나 회사 계정은 여러 개 있을 텐데 혼돈하지 마시고 아까 데이터를 사진 200장을 가져왔던 그 버킷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너무 간단해서 리바이벌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파일 게이트에 파일 쉐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파일 쉐어. 파일 쉐어가 생겼는데 사실 이 설정을 제가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위치로 가져올 건가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파일 캐시를 고칠 건가 이런 설정인데 일단은 그냥 진행해서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파일 캐시를 가져왔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 부분을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파일 그 액세스 포인트를 하나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만드셨던 거를 정말 죄송합니다. 삭제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삭제.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파일 쉐어에 네, 체크를 해주시고 딜리트 파일 쉐어를 눌러주시면 딜리트 메시지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버튼이 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IP 세팅을 하나 덜 한 게 있어서 좀 진행을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컨피그레이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네. 삭제를 하시지 않을 거면 새로 만드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대신 이게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는 금방 됩니다. 이 삭제를 혹시 삭제를 다 하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셨으면은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삭제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삭제를 안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파일 쉐어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요. 파일 쉐어를 만드시고 여기 게이트웨이는 아까 하나 만들었던 그 게이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토콜은 NFS 그리고 버킷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워크샵 네, 요거 눌러 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 좌측에 바로 만들지 마시고 커스터마이즈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 아까 요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건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네, 다른 건 손대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S3를 유지하고 네, 세이브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누르셨나요? 세이브 눌러 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네, 요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파일 액세스 저희가 빠뜨려서 다시 하는 이유가 요 화면을 체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일 액세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요 10번 좌측에 10번 단계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dd 클라이언트 지금 아무것도 없죠? add 클라이언트를 눌러주시고 allow 클라이언트에다가는 아까 액세스를 해야 된 NFS 파일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어플리케이션 서버 IP를 찍어줍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계속 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워크샵 이 포메이션에 보시면 아웃풋에 아마 제일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10.11 대역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 걔를 복사하셔서 여기에 지정을 아이고, 공백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네, 32 슬래시 32라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아웃풋 중에 113번으로 끝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IP를 복사해서 네, 복사해서 슬래시 32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아시는 분들은 뭐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테지만
이 113번 레인지가 아닌 이 113번 IP에게만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네트워크적인 내용이라서 요거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32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마운트 옵션에서는 요 노 루트 스쿼시라고 세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액세스한 포인트가 루트 볼륨 어디부터 리드라이트 권한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옵션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노 루트 스쿼시로 리드라이트 요 구성으로 세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누락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던 그 옵션으로 파일 쉐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생성이 되고 있을 텐데 들어가시면 제일 하단에 이 리눅스 커맨드 라인 그 붙일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마운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카피해서 저는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칠 거는 이 뒤에 마운트 패스밖에 없어요. 요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동으로 IP랑 이런 것들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마운트 패스 요 명령어를 저희가 수정해서 아까 여기다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여기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마운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S3에다가 붙인 파일을 쉐어한 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실제 200장 서버를 200장 있는 이미지를 앱 서버가 여기를 바라보게끔 마운트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모듈 1에서 했던 마운트랑 비슷한 맥락의 작업입니다. 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바로 고치셔도 되는데 고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미리 에디트해서 요 부분을 삭제하고요. MNT 밑에 파일 게이트웨이라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습니다. 지금 타이핑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복사를 해 놓고 저희는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MNT 밑에 파일 게이트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경로를 먼저 지정을 해줄 텐데요. 아마 이렇게 쳐서도 지금 에러 날 테고 여기서 바로 혹시 이거 닫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EC2로 한번 들어가십시오. 이제 한 2, 30분 남았는데 조금만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C2 들어가시면 이 커맨드를 칠 수 있는 EC2 저희가 오늘 커맨드를 칠 수 있는 EC2는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애플리케이션 서버 네, EC2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커넥트를 누르시고 여기서 바로 커넥트를 눌러 주십시오. 이미 하던 게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는 하던 걸 마저 해보면 여기서 저희가 3번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마운트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 카피를 해주시고 수도 명령으로 그대로 mkdir로 요 경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냥 붙여서 해주시면 돼요. 네, 생성이 됐고요. 생성이 됐으면 저희는 이제 마운트 패스를 아까 이렇게 생성한 이 뒷 경로로 변경해서 네, 이렇게 복사만 한번 해보십시오. 복사를 하시면 아까 파일 게이트에서 보시면 파일 게이트에서 쉐어로 만들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서 상세를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는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카피하셔가지고 저는 에디트에다 복사를 해서 실제 붙여야 될 이 경로를 파일 게이트를 바라볼 수 있는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이렇게 마운트를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지정을 해봅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얘는 수도 명령어로 관리자 권한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여기에 빠진 게 있다면 수도로 지금 리눅스 타이핑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이고, 복사를 했습니다. 네, 수도 명령으로 했더니 에러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운트가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현재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아까 처음에 모듈 1에서 했던 것처럼 find mnt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find mnt라고 쳐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뒤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NFS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입장에서는 NFS 서버를 마운트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파일 게이트에도 마운트를 했던 요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양쪽에 마운트 포인트를 가지고 데이터 밑에는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기 S3를 접근하는 거고, 지금 FGW 통해서는 스토리지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모듈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쉐어 파일에 동일한 파일 집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아까 이 두 개의 포인트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 건데, 아까 요 메타데이터는 S3에 그러니까 S3 때문에 생긴 요 메타데이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S3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S3를 바라보고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 입장에서 ls 명령을 때렸을 때 이 밑에 있는 S3의 이미지 밑에 있는 200장이 보이는지 보시면 잘 보이죠? 그러면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S3로 넘어간 이 이미지 밑에 있는 200장을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버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저 7번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네. 만약에 왔다 갔다 하다 놓치시거나 좀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눈으로 봐주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4번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5번은 거의 간단합니다. 보면 이제 저희 할 건 다 했어요. 거의 대부분 옮겼고 그 다음에 붙일 거 붙였기 때문에 이제 컷오버 직전, 컷오버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NFS를 쓰고 있다가 얘를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직전에 혹시나 이제 NFS 쪽에 하나가 더 추가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NFS 서버가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S3로 마이그레이션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업데이트된 작업들 그걸로 인해서 발생했던 데이터는 아직 NFS 서버에 새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나리오라서 그런 게 없지만 그걸 임의로 발생을 시키고 그 발생시킨 것들을 S3로 잘 적재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 명령으로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기존의 NFS에다가 파일을 하나 더 생성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상태입니다. 파일을 하나 만졌을 때 생성을 했을 때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S3에도 파일이 하나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옵션이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까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이걸 한번
잡을 한번 더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말은 저희가 왼쪽에 있는 NFS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지만 S3에 갈 수 있게끔 데이터 싱크 메뉴에서 그 똑같은 잡을 하나 들어가시면 태스크가 있죠. 태스크. NFS 태스크. 데이터 싱크로 한번 들어가시겠어요? 싱크로 들어가셔서 태스크에서 태스크를 누르시고 스타트. 아까 해보신 작업입니다. 스타트 위드 디폴트라고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히스토리 들어가시면 두 개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가 파일을 옮겼지만 실제로는 여기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더 최종 컷오버 전에 얘를 한번 실행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 잡은 아까도 돌았던 잡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3를 지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파일들이 이제 넘어온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네.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여기에 new 파일 이미지라고 아까 제가 커맨드로 하나 임의로 만들었던 그 이미지가 요 밑에 하나 들어올 겁니다. 혹시 이제 많이 어려우실까요? 제가 거의 막바지긴 한데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비할 때 최대한 좀 쉽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히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좀 데이터를 옮겨보고 직접 옮겨보고 하이브리드로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옮겨봤으면 이 파일은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S3에 여기 S3에 파일이 하나 더 나올 텐데 이것도 아마 이제 데이터 싱크가 별도의 내부에 있는 서버를 띄워서 그 통신을 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파일 하나를 옮기는데 이렇게 느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실시간으로 싱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성이 돼서 그 위치에 마운트 포인트 위치에 있는 걸 가져다가 옮겨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웜 스타트나 뭐 그런 문제로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다리시면 요 파일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그럼 파일이 생기는 동안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션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일 쉐어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복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아까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커맨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는 저희가 원래 모듈 1에서부터 갖고 있던 NFS 서버입니다. NFS 서버고 두 번째는 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붙여놓은 마운트 포인트인데 여기 MNT 밑에 데이터에다가 아까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생성된 것들이 자동으로 여기 자동으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옮겨졌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캐시를 한번 날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바라보고 있는 S3는 이전에 세팅했던 S3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파일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캐시로 한번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new 파일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그림에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여기서 캐시를 한번 날려주면 여기를 바라보고 있던 S3를 바라보고 있던 이 라인이 캐시를 한번 최신화가 되면서 이 파일이 여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클릭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캐시를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보시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아까 열어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서 파일 쉐어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파일 쉐어. 그러면 하나가 있을 거고 파일 쉐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리프레시 캐시라고 다섯 번째 메뉴가 있습니다. 네, 리프레시 캐시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캐시 스타트를 하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캐시가 한번 돌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옮겼던 이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이 인식할 수 있도록 캐시가 한번 돌 겁니다. 왜냐면 지금 컷오버 직전에 옮긴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4번을 완료했습니다. 4번을 완료했고, 지금 시간이 약속된 시간에서 한 15분 남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S3 버킷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와서 이 버킷에 추가하고 그 버저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객체를 넣었다 빼보고 하는 것들은 그냥 혹시 시간이 없더라도 옵셔널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버킷만 날리면 되는 그런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5번까지 일단 진행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4번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4번까지 진행했을 때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한다면 아까 4번에서 마지막으로 명령어를 2개를 날렸었죠. MNT 밑에 그리고 FGW 밑에 2개를 날렸을 때 2개가 동일한 파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S3 여러분들의 S3 버킷에 새로 업데이트된 U 파일 이미지까지 같이 보이는 거고, 이 마운트 포인트는 저희가 아직 끊어내지 않은 NFS의 마운트 포인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2개의 싱크가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S 그리고 S3의 싱크가 확실하게 맞은 상태고, 이제는 저희가 컷오버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듈 5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지 5 모듈 5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컷오버는 저희가 뭐 차세대나 아니면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서버를 내려놓고 뭔가 워크로드를 바꿨을 때 진행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말하는데요. 어떤 서버를 내려놓고 어떤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곳에 접점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거나 아니면 마운트 포인트를 변경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때 컷오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NFS 서버를 끊어내고 새로운 이 S3를 스토리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간단하게 클릭 복사하셔서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sudo unmount 이게 리눅스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mnt 밑에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CLI로 날려주시면 그러면 기존의 NFS 서버 모듈 1에서 붙였던 NFS 서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find mnt를 하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2개의 포인트가 있었죠. NFS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근데 저희는 지금 언마운트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NFS는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상태고 여기서는 파일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만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쪽으로만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저희가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하는 파일들은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 NFS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 밑에 있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마운트 포인트로 S3에 있는 요 위치로 리소스가 적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소스를 AWS로 가져오는 하이브리드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로 가져온 것들은 저희가 다른 객체를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지 아니면 쓰지 않는 것들을 좀 보관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걔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태울 수 있고요. 보관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이 됐던 실습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서 혹시 잊지 말고 클라우드 AWS 데이터 싱크는 그 역할을 지금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싱크는 한번 옮겨주고 이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다 삭제를 해볼게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싱크 태스크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태스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태스크가 하나 있고 저희는 이 태스크를 선택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 쉽습니다. 딜리트를 해주시고 딜리트. 네, 바로 지워지죠. 태스크를 지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로케이션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싱크가 왼쪽 오른쪽 에이전트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접점을 로케이션이라고 저희가 불렀죠. 그 로케이션을 두 개 다 찍고 삭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딜리트를 복사하시면 한글로 되신 분들은 아마 삭제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삭제 똑같이 치시면 이 딜리트를 할 수 있고요. 바로 없어지죠. 그리고 데이터 싱크의 마지막인 에이전트, 아까 활성화했던 에이전트를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딜리트. 그럼 얘는 에이전트 아이디를 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서 에이전트 아이디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싱크로 만들어진 애들은 대부분 삭제가 됐는데 아까 클라우드 와치 보이시나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 그룹을 한 개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라우드 와치. 이렇게 탭을 여러 개 열고 일을 하시면 확실히 편합니다. 추천드리고요. 클라우드 와치 메뉴에 가시면 여기 왼쪽에 클라우드 와치 로그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 그룹.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요거를 아까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좌측에 있는 요 주소를 복사해서. 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AWS 데이터 싱크 여기서 조심하실 게 혹시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회사 계정인 분들은 이게 회사에 있는 다른 걸 또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와치에 데이터 싱크라고 되어 있는 오늘 저희가 만들었던 그걸 지우셔야 돼요. 네, 여기를 삭제를 딜리트 로그 그룹을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로그 그룹. 네. 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싱크로 만들었던 리소스는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S3에다가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로 밸리데이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sudo cp.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하나 복사해 주시겠어요? 여기를 하나 복사해서 실제로 요 화면에서 저희가 이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을 강제로 하나 만들었을 때 S3에 어느 정도 속도로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셔서 파일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 2번이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요 마운트 포인트 밑에 2번이 S3에 적재가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을 만들었고 이 2번에 대한 이 마운트 위치에 스토리지 게이트를 통해서 S3에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죠. 2번 파일이 생성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2번 파일이 이렇게 S3로 통과해서 적재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까지 다 완료를 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이 약속된 게 한 5분인데 제가 6번의 S3를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옵셔널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혹시 식사 시간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만 보실 수 있게끔 빨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S3를 이렇게 가져왔다면 저희가 S3에다가 가져온 이유는 이 데이터를 좀 온프레미스스럽지 않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AWS의 관리 기능을 위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실습을 하려고 했던 게 실제로 이제 포토라는 돼 있는 이 G 파일을 받아서 사진을 한 7개 정도를 요 S3에다 업로드를 해볼 겁니다. 그럼 저는 뭐 폴더를 하나 이게 만들듯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5번이라는 폴더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에서 파일을 만들듯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가 뭐 예를 들면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로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애드 파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파일을 긁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 생성된 5번 폴더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했고요. 네, 업로드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현재 본인들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핵심은 객체를, 이 폴더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그 폴더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단순한, 네, 실습이었습니다. 그럼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와 같이 이렇게 클로즈가 뜰 겁니다. 클로즈가 뜨고 실제로 S3에는 제가 아까 올렸던 7개의 파일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S3 버킷에는 지금처럼 아까 옮겨왔던 파일 스토리지 요 연결을 유지한 채 여기 S3의 파일이 제가 외부에서 수동으로 올린 이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집이 인터넷이 좀 느린 편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옮겨온 작업은 이제 객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옮겨왔다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생각해보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온프라미스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여기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가져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무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복제를 하거나 다양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S3에서 보시면 제가 탭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S3에서 네, 이미지를 하나 찍고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액션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름을 바꾼다든지 리네임, 이름을 뭐 다른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디론가 카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고친다든지 카피나 무브, 실제로 서버에서 하듯이 아니면 저희가 파일 브라우저에서 하듯이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네, 업로드는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7개가 아까 만들어졌던 그 5번 폴더에, 그러니까 폴더 5번으로 만들었죠. 5번 폴더에서 이게 들어와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무브를 보여드릴 텐데, 뭐 사실 이거 별건 없습니다. 이거 하나 찍어서, 객체를 찍어서 무브, 어디로? 저는 이제 이 브라우저 버켓 보시면 이 직관적으로 돼 있죠. 어떤 폴더냐? 아까 만들었던 5번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하나 옮겨 보겠습니다. 카피가 아니라 무브이기 때문에 new 이미지 파일이라는 것들을 하나 5번 폴더에다가 무브, 무브를 하게 되면 뭐 너무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실습으로 보여드린 것도 좀 의미가 없긴 한데, 파일을 밖에 있던 거를 5번으로 옮겼습니다. 네, new 파일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고 금방 옮겼던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버킷의 버전 같은 것들을 활성화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버전을 저희가 이게 레파지터리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중요한 송장이라든지 별도의 파일에 대한 그 버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일 버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여기서 버킷에서 이 버킷을 치고 들어가시면 두 번째 프로퍼티라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여기 왼쪽에 메뉴 있고요. 프로퍼티에서 바로 두 번째 버킷 버저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지금은 서스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네이블 간단합니다. 이제 쓸 거냐 말 거냐, 버저닝을 이네이블 하시고 세이브를 하신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들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버저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하나 해볼게요. 똑같은 파일명의 포토 1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포토 7개를 업로드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면 버저닝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버전이 관리가 되는, 파일이 버전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 체크를 해 두시면 포토 1번이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새로 올라왔던 그 시간과 버전 관리가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네, 지금 디폴트로 꺼져 있는데 제가 아까 5번 폴더에서 파일을 7개 올리고 새로운 파일을 1번을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시간 보시면 이 밑이랑 타임라인이 한 5분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서 버전을 키면 이렇게 9버전으로 돌릴 수 있는, 9버전도 있고 신버전도 있고, 이렇게 같은 이름이라면 파일의 버전 관리가 된다는 걸 제가 실습으로 같이 진행해 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명 주기, 요거는 수명 주기는 다시 한번 이 글로벌 메뉴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버킷에서 이 버킷에 들어올 때 어떤 수명,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객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측에 5번째 보시면 매니지먼트, 네, 여기 있고, 여기 맨 위에 보면 크리에이트 라이프 사이클 룰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룰. 그럼 여기 들어온 버킷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가 제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apply 모든 버킷, 이 버킷에 있는 모든 거에 적용시켜라.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겠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런 이름으로 라이프 사이클 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부터 적재되는 서버 데이터들은 이 버킷에 들어오고, 이 5번 폴더에, 아까 5번 폴더에 있던 객체들은 이 5번 라이프 사이클 뿐만, 요걸 통해서 이제 여기 옵션이 여러 개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건 요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스탠다드 IA를 쓸 건데 들어오면 30일 있다가 써라. 그리고 요 퍼머넌트 딜리트, 요걸 체크할 때마다 이 밑에 있는 다이내믹하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30일 있다가는 infrequent access 클래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90일이 지나면 삭제해라. 딜리트. 네, 오브젝트를 언제 삭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룰을 설정한 다음에 create를 하게 되면 이 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ntire scope, 범위는 모든 버킷, 이 버킷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30일이 지나면 IA로 이동하고, 그리고 90일 있으면 지워라.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요것들은 미리 계획을 많이 하시고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룰 같은 것들이 아마 규정상 본인 회사에도 보면 로그를 얼마큼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기간이 지나면 삭제에 대한 그런 룰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한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로그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 룰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퀵하게 한 6분 정도 6번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같이 한번 지워 보시겠습니다. 네, 지우는 작업은 너무 쉽습니다. 쉽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잘 드려볼게요. 네, 태스크는 아까 진행을 같이 제가 했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태스크를 못 지우신 분들은, 여기 데이터 싱크를 못 지운 분들은 이대로 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네, S3를 먼저 한번 지워볼 텐데요. S3를 지울 때는 이 있는 걸 그대로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지울 때는 empty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걸 체크하시고 empty를 눌러주시면 안에 거를 비우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permanent delete, 여기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눌러주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해제를 하고 지워야 될 것 같네요. 혹시 따라 하셨던 분들은 요거 진행을 같이 해주십시오. 지금 이 버킷에 걸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empty를 한번 해주시고 안 되죠. 혹시 지워지시나요, 지금? 질문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네. 일단 버킷을 비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는데 이 소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mpty 버튼이 나오지 않으면 잘 보십시오.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래서 empty를 비워주시고 그러면 안에가 아마 비어있을 겁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 금액이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오늘 작업했던 것들을 깔끔하게 날린 차원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시고 버킷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복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활성화가 되면 같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딜리트 버킷 해주세요. 그러면 버킷에 들어가시면 저 아무것도 없죠. 오늘 같이 만들었던 버킷이 다 날라갔습니다. 네, S3 버킷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아까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치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띄워놓은 게 있으면 띄워놓은 곳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NFS 쉐어부터 삭제를 할게요. 여기 아까 두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NFS 쉐어 체크하시고 딜리트 그리고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딜리트 명령을 해주십시오. 네, 딜리트 중이고 바로 없어지죠. 그리고 파일 쉐어를 NFS 쉐어를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여기 마운트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운트 해제 안 하고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운트 해제를 하면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저희 이 서버 자체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지울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게이트웨이 오늘 사용했던 게이트웨이를 액션 이거 딜리트 해 주십시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여기서 3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를 삭제 그리고 딜리트 네, 이유는 뭐 아무 때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다 되셨겠죠? 여기까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마지막 간단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었던 리소스는 자동으로 지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수동으로 지우게 되면 아마 좀 어긋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선 서버를 만들었을 때 포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손으로 지우고 하면 이게 좀 싱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있는 클라우드 리전에서 만들었던 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눌러주시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딜리트 스택이라고 뜹니다. 그럼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현재 이벤트가 딜리트를 하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자원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프레미스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도 딜리트를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 두 개 다 딜리트를 눌러놓은 상태이고 여기 이벤트에 보시면 이제 하나씩 다 지워질 겁니다. 리소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EC2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EC2에 4개의 서버가 있었는데요. 이 서버가 정상적으로 지워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셧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포메이션이 지워지면 이제 같이 만들었던 것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션이나 실습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VPC도 아까 생성을 했기 때문에 VPC도 같이 지워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VPC 아직 지워지지 않았는데 여기 VPC도 다 완료가 된다면 이제 서버를 날리고 이 순서대로 VPC를 삭제를 시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전달드릴 세션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진행 중에 있으시죠? 혹시 삭제가 안 되시는 분은 따로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시면 제가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삭제까지 완료를 드렸고요. 저희가 한 9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풀로 이렇게 한 번밖에 못 쉬고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이 실습이 좀 간단한 실습은 아니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좀 써보실 때 도움이 되고자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못 따라오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요 페이지 같은 것들은 제가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그 파일도 전달 드렸기 때문에 혹시 천천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면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컨택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최대한 시간 되는 한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가이드는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실습까지 해서 3시간 진행을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